네, 앞서 보신 것처럼 미국이 북한군 파병을 공식 확인했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북한이 개입하면서 국제 정세가 매우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는데요. 현재 상황과 전망까지 전문가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두진호 한국국방연구원 국제전략연구실장 연결합니다. 실장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미국이 이 북한의 파병 소식을 공식으로 인정을 했습니다. 정보력을 봤을 때는 조금 늦은 감이 있는데 왜 이렇게 늦은 겁니까? 네, 정보력을 봤을 때는 좀 늦은 감이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고요. 어쨌든 중요한 건 지금 미국이 북한군 참전 파병 사실을 확인했기 때문에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새로운 국면에 진입할 것이다 이렇게 좀 전망을 해봅니다. 말씀하신 대로 미국의 국내외 정보 관련 기관이 20여 개에 이르기 때문에 아마도 이런 각종 정보들을 취합하고 또 검증해서 평가하는데 일부 좀 시간이 걸렸을 것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사실 이제 10여일이면 다음 달 5일이면 미국에서 대선이 치러지기 때문에 대선 국면에서 이 두 개의 전쟁에 모든 관심을 좀 기울이기가 어려웠던 측면도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중동 지역에서 계속 확전 위험이 있고 그래서 블링컨 국무장관이 지금 25일까지 현지 시간으로 중동에서 어떤 평화협상 중재를 위한 다각적이고 전방위적인 현재 노력을 기울이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그런 부분들에 좀 더 신경을 쓰기 위해서 그러니까 중동 전쟁을 우선적으로 좀 관리하기 위한 노력들을 집중하기 위해서 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이렇게 좀 정보 확인이 늦은 감이 있었다 이렇게 좀 평가합니다. 예. 미국은 공식적으로 인정을 했는데 러시아는 반대로 북한군이 어디 있는지 평양에 물어봐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북한군의 파병 소식을 일축하고 있거든요. 이건 왜 그렇다고 보십니까? 사실 그간의 뭐 우크라이나 침공과 관련돼서 그리고 북한이 러시아의 재래식 탄약과 무기를 공급하는 여러 가지 정황 증거과 관련해서 늘 크렘린궁은 허위 조작 정보이다라고 이렇게 발뺌을 했고 인정하지 않았습니다만 결국은 모든 것들이 하나하나 다 사실로 드러난 것이죠. 러시아 또한 북한군의 파병이라는 것이 엄청나게 국제사회에 이렇게 영향을 미칠 후폭풍을 충분히 알고 있기 때문에 현재 파병 첫 단계에서부터 국제사회의 비판과 또 예상되는 각종 제재를 회피하기 위해서라도 관련 사실을 인정하고 있지 않은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북한 내부적으로도 이렇게 대규모의 역대급 파병 규모를 해외로 투사하는 경우가 처음이기 때문에 북한 내부에 대한 이런 어떤 관심과 배려도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예, 북한 내부에 대한 어떤 배려 그리고 후폭풍을 고려한 판단이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그렇다면 북한도 어떤 내부 동요 때문에 이러한 파병 소식을 대외적으로 이야기하지 않는 겁니까? 네, 현재까지 북한은 내부적으로 이 대규모 참전 사실을 공개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고요. 오히려 지금 남북 간의 어떤 군사적 긴장 고조가 있는 상황에서 배비 태세가 약화할 수도 있기 때문에 특수작전군이 해외로 나가고 또 다다음 달까지 10,000명 이상의 추가적인 이렇게 좀 파병이 이루어지고요. 또 그동안에 우리 국정원이 특정한 대로 대략 한 800만 발 가까운 121의 방사포 탄약 그리고 포병 탄약이 이미 러시아로 들어갔기 때문에 어떤 단기적인 전쟁 수행 능력 측면에서 북한의 전쟁 수행 능력은 매우 약한 상황이니 현재 그런 상황에서 내부적인 결속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이런 파병과 관련된 매우 중요한 사실을 공개하는 데 있어서 다소간의 고민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예. 지금 국정원에서는 지금 북한군 파병된 북한군이 한 달에 한 2,000달러 정도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파악하고 있는데 이렇게 단순히 경제적인 이득 외에도 어떤 북로의 군사적 밀착을 통해서 기술 이전이라든지 이런 우려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아마도 경제적인 외화벌이도 가장 중요하게 고려했던 예. 북한의 파병에서 고려 사항이 됐을 것이고요. 예. 말씀하신 대로 2,000달러는 기본값이 될 것이고 사실 러시아 군 같은 경우는 기본값 외에도 어떤 전쟁의 전투에서의 성과를 기초로 인센티브를 꾸준히 이렇게 받고 있기 때문에 실제 북한군이 참전을 하게 된다면 2,000달러 그 이상의 참전에 대한 수당을 이렇게 보상을 받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이런 경제적인 측면에서의 외화벌이 외에도 사실 북한은 정치 외교 그리고 군사 차원에서도 상당한 실익이 예상됩니다. 물론 파병이라는 것을 통해서 북한 내부적인 혼선도 예상이 되지만 그런 혼선을 극복할 만큼의 또 다른 어떤 실익이 예상되기 때문에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이런 큰 결심을 했다고 좀 보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정치 외교적인 부분에서 이제 러시아와 동맹 관계를 확고히 하는 데 있어서 이 파병이 큰 역할을 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 러시아 또한 이런 북한의 결심에 대해서 어떤 충분한 보상 조치가 필요한데 근데 그것이 뭐 경제적인 보상 조치 외에도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버킷리스트가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지금 화면에서 나오는 것처럼 ICBM의 대기권 재진입 기술이라든지
또 대기권 재진입을 위해서는 군사 정찰 위성 능력이 고도화돼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충분히 뭐 러시아에는 관련 기술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기대하고 있고요. 또 핵 추진 잠수함 기술 같은 것도 북한이 어쨌든 미국 본토까지 타격하고 그래서 은밀하게 또 이렇게 기동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잠수함을 건조하기 위해서는 소형 원자로를 이렇게 양산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필요한데 아직 그 정도까지의 기술 진보는 이루어지지 못한 것이죠. 이런 차원에서 대규모 병력을 파병하고 또 특별 군사작전의 어떤 성과 그리고 미국 대선 이후에 여러 글로벌 전략 상황들을 고려해서 추가적인 파병까지도 예상이 된다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 러시아 또한 점진적으로 북한의 관련 군사 기술 협력도 전향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또 다른 근거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에 러시아가 자랑하고 있는 동맹국들입니다. 이를테면 벨라루스나 뭐 카자흐스탄, 지금은 좀 관계가 소원합니다만 아르메니아 같은 이런 러시아의 핵심 동맹들은 어느 나라도 사실은 러시아를 돕지 않았는데 이제 초보적인 수준에서의 동맹 관계를 확립한 북한이 그들의 어떤 위험을 감수하면서 대량의 재래식 무기와 탄약을 공급하고 나아가 대규모 병력을 파병했기 때문에 러시아 또한 북한과의 협력에 있어서 전향적인 이런 태도 변화가 예상이 됩니다. 예. 지금 국정원은 북한 내부 민심이 동요하고 있다 이렇게 파악하고 있는데 보통의 북한이 이제 내부 민심이 동요하는 상황이 되면 외부 도발을 통해서 시선을 좀 외부로 돌리는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북한 정권의 어떤 도발 가능성을 어떻게 보십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북한은 늘 내부적인 위기 상황에서 그것을 돌파하기 위해서 외부의 도발을 통해서 체제 결속을 유지했던 측면들도 충분히 있었죠. 그런데 지금 북한 정권이 보여주고 있는 모습, 물론 매우 불안하고 초조하다 그런 모습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최근에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이 군단, 전용 군단에 방문해서 대비 태세를 확인한 것, 그리고 처음으로 ICBM 전략미사일군 기지를 방문해서 김정식 제1부부장으로부터 대비태세에 관련된 여러 보고들을 받고 또 대비태세를 잘할 것을 이렇게 현지지도 하는 모습들이 오히려 내부적으로 매우 불안하기 때문에 단기적인 전쟁 수행 능력이 전쟁 지속 능력이 러시아에 대한 이런 군사협력을 통해서 매우 약화했기 때문에 지금은 전면전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대비태세를 강화하는 것처럼 보여주는 이런 SC에 이게 몰입하는 것이 오히려 북한 체제의 지금 취약성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좀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예. 앞서 실장님께서 그 정찰위성이나 ICBM 그 대기권 재진입 기술까지도 전향적으로 이전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염두에 둬야 된다 이런 말씀해 주셨는데 그건 이제 한미가 레드라인으로 설정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까지 넘어가게 되면 우리 정부 입장에서도 공격용 무기까지 우크라이나에 지원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우리 정부도 여러 가지 가능성,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해서 단계적으로 대응 방안을 모색하겠다라고 하는 입장을 정리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ICBM 뭐 재진입 기술이라든지 그리고 SLBM 잠수함 탄도미사일의 사출 능력을 고도화시키는 문제, 군사 정찰 위성까지 쏘아 올려주고 또 그것에 대한 지상 관제 시스템을 확립할 때까지 사실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고요. 지난한 과정이 필요합니다. 북한과 러시아 간에 어떤 비밀 협정이 있다 하더라도 이런 비밀 협정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지는 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아마 실제적인 북한과 러시아의 특별 군사작전에서 이들이 보여줄 어떤 군사협력의 수준, 연합작전의 수준과 이를 통해서 나타나게 될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기술 협력의 진전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우리는 우리대로 단계적인 대응 조치를 모색하고요. 또 한미 간에 또 한국과 북대서양 조약기구 등 동맹 및 유사 입장 국가의 어떤 정책 공조도 단계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을 해봅니다. 예. 나토도 북한군 파병 가능성에 대해서는 굉장히 주의 깊게 보지 않았겠습니까? 지금 뭐 북한군이 만약에 그 참전을 하게 된다면은 제3국의 참전이 거의 처음인 거일 테고 그렇게 되면은 중대 긴장 고조 행위가 될 것이다 이렇게 나토가 경고하기도 했었는데 나토가 공식적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은 어떻게 나설까요? 네, 지금 북대서양 조약기구도 어찌 보면 이런 상황을 북한의 유럽 침공과 같은 상황으로 굉장히 위협으로 인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크라이나가 동유럽에 있고 바로 유럽과 국경을 접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상당한 위협을 느끼는 것이죠. 그리고 누구보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에 우크라이나를 도왔던 것도 결국 북대서양 조약기구 때문에 이런 상황에 누구보다 적극적으로 지금 대응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 나토의 고민은 결국은 북한의 침공을 확인을 했고 그렇다면 어떠한 상응 조치를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인데요. 우선적으로 거론되는 것이 무기 지원의 수준과 범위를 획기적으로 늘린다는 것과 이제 파병설까지도 이렇게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무기 지원의 수준과 범위를 늘리는 문제에는 비단 질적 그리고 양적 수준을 늘리는 것도 포함이 될 것이고요. 또 젤렌스키 대통령이 지금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서방이 지원하고 있는 이제 장거리 미사일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스톰 섀도우나 타우러스, 그다음에 아이리스-T 그리고 에이테크스와 같은 이런 최소한 2, 300km 이상을 비행할 수 있는 이런 미사일들, 순항 미사일, 탄도 미사일들을 러시아 본토에 사용할 수 있다고 줄기차게 요구를 해왔지만 미국과 영국 등 서방은 이것을 승인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 이유는 우크라이나가 서방이 지원한 무기를 가지고 러시아 본토를 공격할 경우에 확전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죠. 그래서 나토 입장에서는, 미국 입장에서는 이런 장거리 미사일 사거리 연장 해제 문제를 전향적으로 검토할 가능성이 있고요. 다만 파병 문제 같은 경우는 북대서양 조약 기구가 전원 합의체로 이루어져 있고 어떤 32개국의 전체적인 합의가 필요로 되기 때문에 파병에 있어서 어떤 같은 목소리를 내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 나토 회원국 중에 그간에 뭐 스웨덴이나 핀란드와 같은 북유럽 국가들이 나토 가입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딴지를 걸고 목리를 부렸던 국가들이 이를테면 좀 친러 성향의 헝가리라든지 투르키예 때문에 이 스웨덴과 핀란드의 나토 가입이 늦어졌기 때문에 파병을 하는 문제는 비단 파병 그 문제로 끝나지가 않고 어떤 제3차 세계대전까지도 염두에 둔 확전 위험으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나토 회원국 간에도 상당한 진통과 그리고 갈등, 이견이 예상됩니다. 예. 자, 우크라이나는 지금 북한군이 쿠르스크 지역에 처음으로 투입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요 또 격전지이기 때문에 북한군이 이곳에 투입된다면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 그리고 또 주목받는 게 폭풍군단으로 불리는 특수작전군 최정예 부대거든요. 어떤 역할을 하게 될까요? 네, 말씀하신 대로 지금 북한 파병은 이른바 이제 특수작전군 예하에 있는 제11군단, 애칭이 이제 뭐 폭풍군단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러한 부대를 모체로 해서 약 3천 명 정도의 선발대가 극동 지역에 들어가 있고 아마 이 중에서도 일부 병력들은 이미 우크라이나 특별군사작전 혹은 쿠르스크 지역에 일부 병력들이 가서 현장의 어떤 전선 상황들을 계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또 추후에 있을 러시아와 북한 간의 어떤 연합사령부, 연합지휘부 및 참모부를 구성하기 위한 이런 실무적인 조치에 좀 착수했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이제 우선적으로 3천 명이 이제 파병이 된 것이고요. 현재 그들은 아마도 극동 지역의 우스리스크나 하바롭스크, 플라가베시엔스크 등 어, 러시아의 동부 군강구 산하의 여러 군 기지에 현재 분산 배치되어서 특별 군사작전 투입에 필요한 전시 교육훈련 그리고 동화 교육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아마 이들이 일정 기간에 이런 교육훈련이 전시 교육훈련을 마치게 되면 우선적으로 우크라이나 당국이 판단하고 있는 것처럼 쿠르스크 지역에 배치될 가능성이 좀 커 보입니다. 그 이유는 현재 쿠르스크 지역에는 지난 8월 달에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 본토 쿠르스크를 기습적으로 침공함으로써 현재 500에서 600km 제곱미터 정도의 러시아 영토를 점령을 하고 있고, 그래서 그 지역은 러시아 영토입니다. 그런데 이 쿠르스크를 제외하고 나머지 영토들, 예를 들면 우크라이나 영토의 뭐 도네츠크라든지 루안스크, 자포리자, 헤르손 이런 지역들은 비록 격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만 러시아가 어느 정도 관리하고 통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지역보다는 현재 영토 탈환에 사활을 걸고 있는 쿠르스크, 그것도 러시아 본토 쿠르스크에 북한군의 일부를 좀 투입함으로써 러시아군을 병력으로 지원한다든지 일부 국가 및 군사 중요 시설에 대한 뭐 경계를 포함한 이런 중요 지역을 확보한다든지 러시아 지역에 들어와 있는 우크라이나의 게릴라군에 대한 대게릴라 작전을 한다든지 쿠르스크를 침공한 우크라이나군의 테러를 차단하기 위한 이런 어, 그야말로 특수 작전군에 해당하는 그런 후방 침투, 정찰 감시, 타격 이런 임무들에 좀 특화되어서 임무를 수행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예. 그리고 또 우크라이나 당국은 북한군을 향해서 직접적으로 투항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이국 땅에서 죽지 말아라. 투항을 하면 하루 세 끼 고기가 있는 식사를 제공해 주겠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했는데 이러한 우크라이나 당국의 전략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확실히 우크라이나가 문화부 산하에 전략정보센터라고 있습니다. 이 기관은 우크라이나 특별군사작전에서 어떤 인지전을 수행하는 그런 기관이고요. 이런 인지전을 통해서 어, 투입 사실 초기부터, 그러니까 북한군 파병 초기부터 북한군에 대한 혹은 북한군을 둘러싼 여러 환경에 대한 그런 여건 조성을 통해서 북한군의 어떤 전투 의지를 약화시키는 것, 그리고 향후에 실제 전투에 투입되더라도 이렇게 투항하게 되면 북한에서는 이렇게 잘 먹지도 못했고 잘
입지도 못했는데 포로가 되면 자유민주주의 진영에서 이렇게 삼시세끼를 먹을 수도 있고 또 인권이 보장될 수 있으니 목숨을 담보로 싸우지 말고 자유의 진영을 선택해라라고 하는 이런 인지전을 우크라이나가 북한군 파병 초기부터 매우 공세적으로 이렇게 좀 추진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지금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목적이 따로 있다 이렇게 좀 의심하는 부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좀 젤렌스키 대통령도 세계 대전을 향한 첫 단계라면서 지금 확전에 대한 어떤 가능성, 빨간불, 경고들을 계속해서 홍보하고 있는 상황인데 우크라이나의 의도는 뭐라고 보십니까? 어쨌든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도 북한군이 12,000명 정도 이렇게 와서 러시아를 돕는 상황이 결국 쿠르스크 영토 점령을 해서 나름대로 향후에 있을 평화 협상에 대한 유리한 어떤 그런 입지와 유상을 이렇게 좀 점하고 있는데 북한군이 대규모로 투입이 돼서 쿠르스크에서 작전을 수행하게 되면 또 우크라이나에서 젤렌스키 대통령이 구상하고 있는 승리 계획에도 상당한 차질이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북한군의 파병이라는 것이 단순히 일차적으로 이렇게 12,000명에서 13,000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후속해서 추가적인 파병까지 이루어진다면 우크라이나의 입장에서는 작전적 그리고 전략적 수준에서 매우 어려운 상황에도 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위협 인식 차원에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인지전을 통해서 파병 초기부터 북한군의 전투 의지를 약화시키기 위한 그런 노력이 있다라고 보고요. 또 한편으로는 북한군의 파병을 통해서 이제 이런 위협이 단순히 우크라이나를 넘어서 유럽 전체에 대한 북대서양 조약기구 전체에 대한 도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국면을 전략적으로 활용해서 서방의 지원과 지지를 지속적으로 견인하고자 하는 그런 노력들도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지난 10월 7일부터 시작된 이스라엘의 하마스 기습 침공으로 인해서 우크라이나 전쟁이 상당 부분 국제사회에서 많이 잊혀지고 있고 또 그렇게 되면서 관심과 또 지지도 약화하는 측면이 있었는데 이런 북한군의 파병 국면을 계기로 젤렌스키 대통령은 승리 계획을 달성하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서방의 지원과 지지를 이렇게 견인하기 위한 측면에서도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목적이 있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해봅니다. 네. 러시아 외무부는 지금 우리 정부에도 여러 번 그 경고 메시지를 보내지 않습니까? 한국 안보에 발생할 결과 혹은 테러 정권 우크라이나에 놀아나면 안 된다. 분쟁 참여 시에 어떤 제스처를 취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데 이러한 러시아의 의도는 뭐라고 보십니까? 일단 러시아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북한으로부터 무기를 지원받았다라고 하는 국제사회의 여러 가지 의심과 정황에 대해서도 그런 사실이 없다라고 인정하지 않았고요. 여전히 북한으로부터 무기 지원 받은 사실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인정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이번 같은 경우는 무기 지원을 넘어서서 대규모 병력 파병이라고 하는 유례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더욱 이런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려 할 것입니다. 러시아가 특히 이제 한국 정부에 대해서 이런 허위 조작, 과대 정보라고 하면서까지 당혹스럽다는 입장을 밝히는 것도 결국은 러시아가 이것을 인정하는 순간 또 나토와 또 미국이 결집을 해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할 것이고요. 또 그런 지원과 지지는 또 고스란히 또 러시아 자체에도 큰 부담이 되기 때문에 비교적 약한 고린 한국에 대한 압박을 통해서 우리들의 어떤 태도 변화를 위한 그런 어떤 목적이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두진호 한국국방연구원 국제전략연구실장과 함께했습니다. 실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